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조선 후기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매우 빠르게 어떤 정치 변혁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요. 조선 후기의 붕당 정치의 어떤 변질 과정, 그 과정에서 발생했던 예송과 환국을 다룰 거고요. 그 후에는 18세기 영조와 정조의 어떤 탕평책, 그리고 정조 사후에 벌어졌던 세도 정치까지 한 번에 한 호흡에 가겠습니다. 좀 내용이 좀 많을 수가 있지만 이것은 중간에 끊어가기보다는 모두가 사건들이 연결성을 갖기 때문에 한 번에 공부하시는 게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앞에 보시게 되면은요, 이 붕당 정치라고 하는 것은 언제 처음 시작됐었죠? 예, 바로 선조 때 시작이 됐습니다. 15세기 훈구들에 의해서 살인들이 화를 당하는 사화가 발생을 했지만 결국 서원이라든가 향약과 같은 살인들의 어떤 권력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16세기에 결국 선조 때 살인들은 권력을 장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붕당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일제 식민사관에 의해서 그동안 우리에게는 좀 부정적으로 많이 인식이 되어 왔습니다. 한마디로 당파 싸움이다. 백성들의 삶하고는 동떨어진 어떤 예속론제 같은 이런 뜬구름 잡는 이러한 정치 파벌 싸움이 결국 조선을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붕당 정치 초중반까지는요, 대단히 합리적이고 대단히 앞서간 어떤 정치 형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조선 후기로 가면서 이제 붕당 정치가 경신황국 이후부터 변질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긴 하는데 그 문제점만 부각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다면 붕당 정치의 긍정적 측면이 뭐냐? 바로 서로 간에 각 당 간의 견제와 협력을 통해서 보다 합리적인 정책을 추구해 나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공론 정치라고 부르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조선의 중앙직은 한계가 있습니다. 얼마 안 되죠. 하지만 지방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지방 사림들이 존재를 하게 되죠. 따라서 이 중앙관직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당파를 구성했을 때 이들이 어떠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방의 수많은 서원을 근거지로 하는 수많은 이 사림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서 이렇게 전체 사림들의 의견인 여론, 이 여론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소수가 아닌 다수의 어떤 지향점에 따라 정책을 결정한다는 공론 정치의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게 붕당 정치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 공론 정치야말로 어떤 붕당의 핵심적인 하나의 원칙이라는 것이죠. 상대당에 대한 견제와 비판을 통한 합리적인 정책 추구, 그리고 공론의 중시라는 것이 바로 붕당의 원칙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이 원칙이 깨진 것이 경신황국이고요. 그래서 경신황국 이후부터는 붕당이 변질됐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이러한 공론을 모으는, 그러니까 지방 사림들의 이 다양한 의견을 하나로 집결하고 그 중에 다수의 의견인 여론을 형성하는 중심이 되는 인물, 지방 사림들의 어떤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는 살림이라고 하고요. 살림. 대표적인 게 바로 서인 중에서 노론의 영수였던 송시열이라거나 어떤 남인의 어떤 우두머리였던 허적이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살림의 역할을 했습니다. 따라서 왕 입장에서는 중앙 관료가 아닌 제야 세력인 지방 살림들이 중앙 정계에 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왕권의 약화를 가져오겠죠. 그래서 영조 때는 이 살림의 존재 자체를 이제 부정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공론 정치를 이끌어 나가는 핵심 인물이 살림이었다는 것. 자, 붕당의 형성부터 다시 말씀드리면 선조 때고요. 그런데 왜 붕당이 시작됐느냐? 그 근본 원인은 관직의 수가 부족했다. 자, 이익이 주장하는 붕당론을 보면은요, 아주 간결하게 설명을 하죠. 자, 10사람이 밥을 굶고 있는데 누가 밥 한 공기를 딱 주게 되면 당연히 이 10사람은 이 밥 한 공기를 놓고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중앙관직은 적은데
다수의 사람들이 그 관직을 놓고 당연히 싸울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한말 관리 임용에 대한 어떤 한계, 그것이 바로 붕당을 가져왔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특히 붕당의 직접적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이조 전랑직입니다. 자, 이조의 좌랑과 정랑을 합해서 전랑이라고 하는데요. 이 이조의 전랑들은 3사의 관리를 추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후임을 스스로 천거할 수 있는 자대 낭창권을 또 갖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직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김효원이라는 사람이 이조 전랑직으로 가고자 할 때 심의겸이 반대를 합니다. 또 심의겸의 동생이었던 심충겸이 이조 전랑이 되고자 했을 때 이번에 또 김효원이 반대를 하게 되는데, 이때 사림들은 김효원을 따르는 동인과 심의겸을 따르는 서인으로 처음 나눠지게 됩니다. 동인과 서인이란 이름은 궁을 중심으로 김효원의 집이 동쪽에 있고 상대적으로 심의겸이 서쪽에 있다라고 해서 동인과 서인으로 명명이 된 것이고요. 자, 이들의 특징을 보면 대부분 동인들은요, 신진 사림입니다. 한마디로 젊은 사림들이죠. 반면에 서인들은 기성 사림들이 많습니다. 좀 나이 많은 사림들이 많죠. 이때 이 심의겸이 바로 외척이었고요. 외척. 명종 이후에 외척들이 정치에 많이 관여를 했죠. 그래서 이 사림들은 이 외척 정치, 곧 척신 정치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척신 정치를 청산하고 싶은 것이죠. 다만 젊고 혈기왕성한 동인들은 척신 정치를 일소에 해결하고자 하는 좀 강경파들이고, 그 다음에 서인들, 기성사림들은 좀 온건한 세력들입니다. 예, 척신 정치에 대해서 적극적인 동인과 소극적인 서인,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동인과 서인들이 처음 붕당을 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이조 전랑직을 둘러싼 것이고요. 동인이 먼저 권력을 잡습니다. 동인이. 자, 밑에 보시면, 자, 동인이 먼저 권력을 잡았는데, 동인의 한 명이었던 정여립이라는 자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게 정여립의 모반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이 정여립의 모반 사건을 계기로 서인이었던 정철이 이 동인들을 축출하게 되죠. 자, 이것을 우리가 기축옥사라고 합니다. 정여립의 모반 사건으로 동인 세력들이 서인에 의해서 탄압을 받은 사건을 바로 기축옥사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제 정철, 바로 동인을 축출했던 이 정철이 건저희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바로 선조의 후계자를 누구로 정할 것이냐. 선조는 아직 후임을 정하고 싶지 않은데, 세자를 책봉하고 싶지 않은데 그 뜻을 읽지 못했던 정철이 선조에게 세자를 누구로 책정할 것이냐, 빨리 해라, 광해군으로 책정해라, 이런 식으로 주장하다 보니까 결국 미움을 사서 이 서인의 정철이 유배를 가게 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동인들이 이 기축옥사를 보복하기 위해서 서인들을 축출한 사건, 그게 바로 건저희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 한번 당했던 동인들이 서인에 대해서 보복을 할 때 강경파를 우리가 북인이라고 하고요, 옹건파를 남인이라고 하는데 각각 조식과 이황의 학문을 계승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 중에서 먼저 북인들이 먼저 권력을 잡았는데요. 북인은 다시 대북과 소북으로 나눠집니다. 대북은 조식의 계열로서 광해군을 지지하는 입장이에요. 광해군을 지지하는 입장이고, 소북파는 서경덕의 계열로서 영창대군의 혈통을 더 적통으로 보는 그런 세력입니다. 이때 한 가지 이제 사건이 일어나죠. 지방에서 7명의 서자들이 칠서의 옥이라는 모반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때 대북파들은 이 칠서의 옥의 배후 세력이 영창대군의 외할아버지인 바로 김제남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빌미로 광해군이 즉위한 후에 바로 소북파들을 제거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개축옥사라고 해요. 개축옥사. 그러니까 개축옥사는 왕위를 계승한 광해군이 자신의 친형이었던 임해군과 자신의 이복 동생인 영창대군을 제거하고 영창대군의 생모였던 바로 임목대비를
서궁에 유폐시키는 그러한 사건을 이제 개축옥사라고 하죠. 자, 여기 한번 다시 살펴보실까요? 자, 임진왜란 이후에 광해군이 권력을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북인 중에서 광해군을 지지했던 대북파들이 집권을 했다는 얘기고요. 자, 그런데 북인들이 이제 세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자신들이 계승한 학자, 바로 조식을 추앙할 수밖에 없었고, 또 이들은 이현적과 이황을 이제 폄하하게 되는데, 왜? 바로 이 조식은 서경덕 계열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주기론 입장에 있어요. 주기론. 그런데 이현적과 이황은 주리론의 입장에 있죠. 그래서 학문적으로 좀 달라요. 그래서 북인들이 이현적과 이황을 폄하하면서 바로 서인과 남인들하고 사이가 좀 멀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개축옥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해군의 이복 동생인 영창대군과 임해군을 제거한 사건, 특히 영창대군을 지지했던 소북파 세력들을 바로 제거한 사건이 개축옥사고, 이 사건을 사람들이 이렇게 불러요. 살제 패모다. 동생을 죽이고 어머니를 폐위시켰다. 서인으로 강등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폐륜이죠. 성리학 사회에서는. 그래서 이것이 훗날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가 반정을 일으키는 바로 명분으로 작용하게 됐다는 겁니다. 따라서 인조 반정의 배경은 두 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첫째는 대의 명분을 저버리고 광해군이 명과 후금 사이에서 신리를 추구했다는 것, 중리배교를 추구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살제 폐모 사건, 바로 개축옥사를 통해서 바로 광해군이 강상의 윤리에 위배되는 폐륜을 저질렀다. 이것이 바로 인조 반정의 배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광해군과 북인을 몰아낸 후 바로 인조가 권력을 잡았을 때, 자, 인조 반정 이후에는 서인과 남인이 공존하게 되는데, 서인이 주도하는 가운데 일부 남인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서인이 이제 대부분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서인과 남인의 세력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연합 정권이죠. 따라서 공론 정치가, 남인과의 공존관계를 통해서 붕당의 원칙인 공론 정치가 여전히 행해졌다는 측면에서는 아직 붕당이 변질됐다고 볼 수는 없겠죠. 자, 서인과 남인의 정치를 잠깐 비교해 보면은 이거는 전에 우리가 예속 논쟁을 할 때 서인과 남인의 어떤 학문적인 그리고 사회를 바라보는 어떤 관점의 차이를 간단히 설명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서인 같은 경우는 신권 중심이고요. 신권 중심이고, 이들은 조선 후기에 변화하고 있는 어떤 상업과 기술 발전에 좀 호의적입니다. 또한 노비 속량과 서얼 허통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이다. 왜냐하면 율곡 이의의 학문을 계승한 애들이고, 율곡 이의 같은 경우는 바로 사회 경장론이라고 해서 학문을 통해서 제도와 사회를 변혁하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경향을 가지고 있죠. 반면에 남인들은 신권이 아니라 왕권 중심이고요. 자, 그리고 이들은 조선 후기에 변화하고 있는 상업과 기술 발전에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훗날 남인의 한 명이었던 성호 이익 같은 분은 화폐 경제의 발전이 오히려 조선의 경제를 몰락시키고 있다. 자영농에게 해롭다라는 이유로 화폐를 폐지하자라는 패전론을 주장하기도 하죠. 바로 이 남인들의 목적은 자영농을 육성함으로써 기존 사회의 체제, 곧 유교적 이상 국가를 다시 세우는데 바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황의 학문을 계승한 세력이고요. 그래서 서인과 남인의 이러한 차이점이 바로 두 세력이 인조반정 이후에 공존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인들이 우세하는 가운데 남인들이 이제 연합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둘 사이에 반목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 사건이 바로 예속 논쟁이고 또 환국 정치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서인의 권력 기반을 보시면 어영청, 총청, 수어청이라고 돼 있죠. 자, 이게 뭡니까? 오군영의 일부죠.
그럼 오군영이 왜 어영청, 총청, 소청 왜 강화됐느냐? 바로 서인들이 북벌을 주장하면서 강화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오군영을 장악했던 겁니다. 따라서 서인들의 권력 기반은 오군영과 최고의 관청이었던 비변사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을 장악하기 위해서 북벌을 단행했던 것이죠. 따라서 남인들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북벌을 반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숙종 때 되면은요, 숙종 초반에는 오히려 남인들이 북벌을 주장하게 되고요. 북벌을 주장하게 되고, 또 서인들이 오히려 이 북벌을 반대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숙종 초반에는 2차 예송에서 승리를 거둔 남인들이 권력을 장악했기 때문에 당연히 오군영을 장악할 수가 있었고, 이때 서인들이 북벌을 반대할 수밖에 없었겠죠. 따라서 북벌의 실체는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오군영의 군권을 둘러싼 바로 서인과 남인들의 어떤 술책이다,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효종의 북벌론. 효종은 복림대군. 예. 바로 소현세자가 죽고 차남인 효종이 왕이 됐었죠. 자, 북벌을 단행했습니다. 실제로 북벌을 하지는 않았고 북벌을 준비한 것이죠. 자, 어영청을 강화했고요. 무려 2만 명으로 확대를 합니다. 자, 이 효종 때의 북벌은 누가 주도하죠? 바로 서인 정권이 주도하게 되고요. 바로 아까 말씀드렸죠. 그들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오군영을 장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명나라가 멸망한 후 중화문화의 계승자를 자처해서 조선 중화주의를 표방했다, 이렇게 돼 있죠. 병자호란 이후에 결국 청나라는 명나라를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조선의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중국의 적자인 명나라가 망했으니 바로 조선이 그것을 계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선 중화주의 또는 소중화주의라고도 하는데,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예들을 보면, 예를 들면 대보단을 설치한다. 그러니까 대보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명나라가 망했으니 명나라의 황제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자가 없겠죠. 그래서 명나라 태조, 그리고 임진왜란 때 우리를 도와줬던 명나라의 신종과 의종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사를 지내겠다 해서 만든 사단입니다. 또 명나라의 신종과 의종의 위패를 모시고 제를 지내주는 곳 중에 또 하나가 청주에 있었던 바로 만동묘죠. 그래서 대보단과 만동묘는 명나라에 대한 존화주의가 극대화된 어떤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예송 논쟁. 자, 서인과 남인의 어떤 차이점은 아까 살펴봤어요. 그죠?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뭐였느냐? 바로 서인은 사례 또는 신례를 강조하고 남인은 왕례를 강조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바로 예송의 배경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예송은 첫 번째 예송에서는 바로 1년설을 주장했던 서인들이 승리를 거뒀고요. 두 번째 갑인예송에서는 1년설을 주장했던 남인들이 승리를 거뒀죠. 자, 갑인예송 이후에 남인들이 권력을 잡고, 자, 서인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 청남과 탕남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청남이 강경파고 탕남이 온건파입니다. 갑인예송 이후에 권력을 잡은 건 바로 서인에 대한 온건파였던 허적을 대표로 하는 바로 탕남입니다. 바로 탕남들이 우세했고요. 자, 이때까지도 붕당의 원칙은 계속 지켜집니다. 붕당의 원칙은. 그러나 이제 붕당이 변질되게 되는데, 그 붕당의 변질은 사건으로 말하면 환국, 바로 경신왕국 때문이고, 그런데 왜 갑자기 정치에 큰 변화가 나타났느냐? 그동안 지켜져 왔던 붕당의 원칙이 깨지고 왜 붕당이 변질되었느냐? 근본적인 이유가 있겠죠. 이런 정치 변화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대부분 사회 경제적 측면에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조선 후기에는 농업기술이 발전하면서 토지 생산성이 증대됩니다. 똑같은 땅에서 과거보다 더 많이 생산되는 것이죠.
따라서 토지 소유에 대한 욕구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토지 소유에 대한 욕구 증대는요, 당연히 권력 싸움으로 번질 수밖에 없죠. 권력을 가진 자가 결국 토지를 소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권력을 바탕으로 토지를 쉽게 소유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토지 소유에 대한 욕구 증가가 첫 번째 붕당 정치의 변질의 원인을 가져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조선 후기에는 분홍들이 신양으로 양반층에 편입되다 보니까 양반의 수가 실제로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과거보다 양반으로서 누릴 수 있는 지위와 권력이 지방에서 약화된 거죠. 그러니까 양반들이 향촌 지배력이 약화된 겁니다. 따라서 이들은 더욱더 중앙 권력을 놓고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러한 배경을 놓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환국 정치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제일 먼저 서인이 동인을 정열입의 모반 사건으로 제거했던 사건을 우리가 기축옥사라고 했고요. 기축옥사. 그리고 다시 동인이 정철의 건저희 사건으로 서인들을 축출했는데, 이 과정에서 서인에 대한 강경파와 온건파로 북인과 남인으로 나뉘었다. 그리고 요 북인은 다시 대북과 소북으로 나눠졌는데, 광해군이 즉위하면서 바로 이 대북파 세력과 광해군이 권력을 잡은 것이죠. 하지만 살제패모라는 폐륜과 중립 외교 때문에 이들은 인조반정으로 몰락하게 됐고요. 바로 요 남인과 그리고 요 서인 있죠. 자, 요 서인이 연합 정권을 만들게 되었다. 그러나 인조반정 이후에 서인과 남인은 공존하는 가운데서도 대립을 했었죠. 공존하는 가운데서도. 그래서 이 과정에서 예속 논쟁이 발생했고요. 예속 논쟁이 1차 기해예송, 2차 갑인예송이 있었다. 그리고 갑인예송 이후에 바로 탕남들이 권력을 잡았다는 겁니다. 그죠? 허적을 대표하는 탕남들이. 그리고 이제 숙종 때로 가게 되는데, 숙종 때에는 경신왕국, 기사한국, 갑술한국, 그 다음 무고의 옥이 발생하게 돼요. 자, 요 부분만 따로 정리를 해드리면, 자, 먼저 경신왕국이 왜 일어났느냐. 자, 경신왕국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당시 집권 세력이었던 남인들이 허적의 아들이었던 허견이라는 자의 모반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이들은 숙종 초반에 북벌을 주장하면서 그동안에 자기들이 반대했던, 서인들이 북벌을 주장했을 때는 남인들이 반대했는데, 이제는 숙종 초반에 권력을 잡은 남인들이 바로 북벌을 주장한 거죠. 그러면서 대응산성이라는 산성을 축조하게 되는데, 그 지역에서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군대를 양성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모함을 받고 결국 남인들이 제거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허적이라는 자가 유악 사건이라는 것도 일으키게 되죠. 왕실의 재산이었던 기름을 먹인 천막을 왕의 허가도 없이 갖다가 쓴 그 사건을 유악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허견의 모반 사건과 유악 사건이 빌미가 돼서 남인들이 제거되고 다시 서인들이 권력을 잡은 것이죠. 자, 그런데 두 번째 기사왕국은 또 왜 일어났냐면, 기사왕국은 소의장씨라고 있습니다. 이 소의장씨가 훗날 희빈장씨죠. 장희빈. 이 소의장씨의 아들이었던 윤을 세자로 책봉하는 과정에서 서인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인들이 다시 축출되고
남인들이 권력을 다시 잡게 된 것이 이제 기사왕국이고요. 자, 마지막 갑술왕국이 있어요. 기사왕국 때는 결국 서인의 영수였던 이제 송시열이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럼 세 번째 이제 경술왕국 왜 일어나냐면 희빈 장씨와 대립하는 과정에서 인현왕후가 서인으로 폐위가 됐었는데 이 인현왕후를 다시 복위시키는 과정에서 남인들이 반대를 하다가 소론들이 추구했던 인현왕후의 복위 사건에서 복립사건에서 결국 남인들이 다시 제거됩니다. 자, 이 갑술왕국 이후에 그럼 최종적인 승자가 이제 서인인데 서인들은 이 이후에 두 개로 나뉘게 돼요.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게 되죠. 노론은 숙종의 서자였던 연인군을 지지하는 연인군파고요. 그리고 소론은 바로 소희장씨의 소생인 윤씨, 바로 훗날 경종이죠. 바로 경종을 지지하는 세력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세력으로 나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의 또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무고의 옥이라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 무고의 옥은 인현왕후가 죽은 후에 훗날 그 배후에 인현왕후의 죽음에 희빈 장씨와 궁녀와 무당들의 어떤 모해가 있었다라는 게 밝혀지면서 희빈 장씨가 결국 사사되는 사건이 무고의 옥인데 이때 소론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훗날 경종이 세자 윤이 왕이 될 텐데 그 생모인 희빈 장씨를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반대 의견을 펼치게 되고 결국 숙종은 소론들을 축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숙종 때는 결국 서인들 중에서 노론들이 일당 전제를 하게 된 것이죠. 자, 그 과정을 다시 한번 교재를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종 때 두 번째 예송인 갑인 예송으로 남인이 집권을 했고 이 남인들이 북벌을 주장하면서 대응상선을 축조했다. 이 과정에서 허견이 모반을 준비한다라는 것 때문에 결국 남인이 축출되고 다시 서인이 집권한 것이 바로 경신왕국이다. 이때부터 붕당이 변질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서인은 노론과 소론으로 이렇게 분리가 됐는데 일단 노론은 율곡 이의 학문을 계승하는 세력, 소론은 성혼의 학문을 계승하는 세력입니다. 이 노론의 영수는 송시열이었고요. 송시열은 정통 성리학을 주장하는 세력입니다. 따라서 숙명 반청 정책을 지지하니까 당연히 북벌을 주장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 실질적인 목적은 서인의 권력 기반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다. 그럼 당연히 남인들은 반대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럼 소론 같은 경우는 이 성혼이라는 사람은 양명학과 노장 사상에 대해서 약간 개방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경종을 지지했고요. 그래서 연인군파, 경종파 이렇게 나누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 황국 보실까요? 자, 두 번째 황국 기사황국, 소희 장씨의 소생 윤 세자 책봉 문제에 대해서 서인이 반대해서 축출된 사건. 이때 소희 장씨가 시빈으로 책봉되고 송시열이 처형됐다. 세 번째 마지막 갑술왕국에서 폐비가 된 인현왕후 민씨를 복위하는 과정에서 남인들이 반대하다가 축출이 됐다. 그리고 그 뒤에 무고의 옥이 발생했는데 희빈장 씨가 사사되는 과정에서 바로 소론들이 반대하다가 결국 소론들이 축출된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노련돌이 권력을 장악했다. 그러나 숙종이 죽고 결국 세자였던 경종이 왕이 됩니다. 그럼 경종이 왕이 되면 당연히 경종을 지지했던 남인과 그리고 소론 세력들이 일시적으로 잠깐 다시 권력을 잡긴 하지만 경종이 몸이 약해서 병약했기 때문에 일찍 죽고 연인군이 바로 영조가 되죠. 그래서 다시 노론들이 집권하게 됩니다. 물론 영조는 탕평 정치를 추구하긴 하지만 노론이 우세하는 가운데 탕평 정치를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정유독 때는 그렇게 중요한 사건은 아니고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냥 말로 설명드리면 정유독대라고 하는 것은 경종이 너무 몸이 안 좋으니까 그 이복 동생인 연인군이 대신 대리청정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예, 세자로 책봉하는 게 어떻겠느냐, 세제로 책봉해라. 그것을 숙종이 당시 노론의 영수인 이명에게 부탁을 한 것이죠. 독대라고 하는 것은 왕이 신하와 1대1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숙종이 경종보다는 연인군에게 왕위를 주고 싶으니까 결국 연인군에게 왕위를 줄 수 있도록 노론의 영수인 이명에게 부탁을 했다가 이제 들통이 난 거죠. 그래서 숙종의 병도 걸렸고 해서 이것은 뭐 이루어지진 않지만 그런 사건입니다. 자, 서인의 일당전제. 자, 일당전제라는 말 자체가 이제 붕당의 원칙이 깨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 환국 이후에는 상대당과의 공존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한쪽이 권력을 잡으면 나머지는 모두 정권에서 밀려나는 것이죠. 특히 빈번한 사사가 행해지면서 보복 정치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또한 신하들이 왕 앞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매우 민감한 문제죠. 왕위 계승 문제. 이런 왕위 계승 문제가 정치적 쟁점이 될 정도로 붕당 정치가 파국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다. 자, 경종, 희빈 장씨의 아들입니다. 누가 지지했었죠? 바로 남인과 소론들이 지지했으니까 경종이 왕일 때는 잠깐 집권을 했다가 결국 경종의 몸이 약해서 연인군이 세제, 왕의 동생으로서 세제에 책봉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이제 문제가 돼요. 노론들이 경종을 협박해서 연인군을 세제로 만들었다 해서 또 한 번 노론들이 축출되게 하는데 그것은 신임 옥사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뭐 기억하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자, 붕당 정치의 변질. 붕당 정치가 변질되면서 이제 몇몇 가문들이 권력을 독점하게 되는데 아직 세도 정치처럼 한 개 가문의 외척들이 권력을 잡는 게 아니라 어떤 벌렬 가문, 대표적인 게 남인의 이제 허씨 가문이라든가 뭐 윤씨 가문이라든가 이런 가문들이 정권을 이제 독점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공론 정치가 깨진 것이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양반층의 도태가 시작됩니다. 이건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바로 권반, 향반, 잔반이라고 하는 것이 붕당 정치가 변질되는 과정에서 결국 우리가 월드컵을 보면은 32강에서 16강, 8강, 4강 해서 최종 승자만 남게 되죠. 나머지는 모두 패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붕당 정치의 변질은 각 당파가 분열하는 과정에서 서인 중에 노론만이 권력을 잡게 되니까 나머지는 모두 도태가 된 것이죠. 붕당 정치의 변질이 가져다 온 결과 중에 하나가 바로 양반층의 도태입니다. 자, 이제 탕평 정치인데요. 자, 탕평을 보시면 이 붕당은 원칙이 존재했었다. 그죠? 원칙. 상호 견제와 비판을 통한 합리적 정책 결정과 다수의 어떤 사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공론 정치.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예, 깨졌습니다. 그죠? 이렇게 붕당 정치가 변질되면서 나타난 현상이 바로 심각한 정쟁이었고요. 바로 환국이라고 하는 이러한 정쟁 과정에서 사회 분열은 당연히 발생하겠죠. 그리고 일당 전제화, 바로 노론들이 일당으로서 전제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왕권이나 행정 조직들이 모두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행정 조직은 의정부, 육조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영조가 추구했던 탕평 정치는 그럼 무엇이냐? 원래 탕평 정치라고 하는 것은요. 평평을 줄여서 탕평 정치인데 숙종이 가장 먼저 주장합니다. 숙종. 하지만 금방 살펴본 것처럼 숙종 연간에는 이 숙종이 명목상의 탕평에 그쳤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서인과 남인을 반복해가면서 어떤 한 당의 편을 들어주게 되고 이런 편파적인 정치를 통해서 정치의 혼란이 가중됐었죠. 따라서 명목상 이름뿐인 탕평이었고 영조 때 들어와서 이제 본격적인 어떤 탕평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탕평은
정치적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봤을 때 붕당 정치 초반에 각 당이 자율적으로 힘의 균형을 이루면서 공존했던 것, 이게 이제 또 하나의 탕평이고, 실제로 우리가 탕평 정치 한다면 바로 자율적 조정이 아닌 타율적 조정이죠. 어느 한 당파가 권력을 잡으면서 왕권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왕권에 의해서 타율적으로 각 붕당의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것, 이게 바로 타율적 조정에 의한 탕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주장했던 숙종. 하지만 숙종은 스스로 이름뿐인 탕평에 그쳤다. 예, 편파적이었고 편당적이었죠. 자, 영조 보겠습니다. 자, 영조는 초반에는 이 소론이라든가 이 남인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영조는 그 왕은 숙종 왕이지만 아버지는 숙종 왕이지만 그 어머니 쪽이 천하입니다. 좀 비천한 출신이죠. 그래서 연인군의 혈통을 문제 삼아서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소론과 남인 세력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이인좌는 영조의 정통성을 부정하면서 이제 난을 일으켰는데, 영조가 이 이인좌의 난을 진압하고 나서부터 본격적인 탕평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영조는 탕평파를 형성하는데요. 이 탕평파는 예를 들어서 남인, 소론, 노론, 뭐 과거에 몰락하기도 했지만 뭐 일부 북인 뭐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남인 중에도 또 누가 있겠어요? 청남, 탕남 뭐 이렇게 있겠죠. 또 노론은 또 벽파, 시파 이렇게 있어요. 자, 수많은 당파가 있는데 이 당파 안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론이라고 치면 노론 안에도 충신도 있고 역적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남인 중에도 충신이 있고 역적이 있을 수도 있겠죠. 또 남인의 말이 옳을 수도 있고 노론의 말이 또 옳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 당파에서 강경파를 제거하고 이 온건파들만 모아서 영조가 만든 파가 바로 탕평파입니다. 그래서 탕평파를 형성하고 이들로 하여금 전국을 주도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영조는 이 성균관에다가 탕평을 강조하는 탕평비를 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조의 탕평을 뭐라고 부르냐면 영조의 탕평을 왈론탕평이라고 합니다. 왈론탕평. 그러니까 왈론탕평은 어떤 충과 역, 충신과 역선, 옳고 그름인 시비를 가리는 게 아니라 그들의 온건한 세력들만 취하는 것. 예. 반면에 정조는 충신, 역적, 시, 비, 옳고 그름을 끝까지 가려내는 것이죠. 각 당파 중에 누가 옳은지를 가려내서 옳은 측을 등용하는 그런 걸 줄론탕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왈론탕평과 줄론탕평은 좀 완전히 다른 방식이니까 좀 구분할 필요가 있죠. 자, 여기 보시면은 탕평비가 있어요. 그죠? 성균관에 설치가 되어 있었고요. 이것을 이제 기유처분이라고 합니다. 기유처분. 자, 읽어보시면은 자, 노론, 소론, 남인 모두에게 충신도 있고 역적도 있다. 이제부터 붕당을 없애고 각 당의 인재, 여기서의 인재는 바로 온건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영조가 탕평을 선언한 것을 우리가 기유처분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자, 영조의 탕평은 왈론탕평이다. 시비를 가리지 않고 온건파만 등용한다. 자, 영조는 군주, 왕은 모든 백성의 아버지다. 또 모든 백성의 스승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군부일체론, 군사일체론 이렇게 부르는데 나중에 정조도 마찬가지예요. 정조도 똑같은 주장을 하게 되고요. 이것은 의도적으로 붕당 정치 변질 과정에서 약화됐던 왕권을 상징적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왕권 강화 차원에서 지방 붕당의 근거지였던 이제 서원 정리를 단행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습니다. 특히 지방 살인들의 우두머리로서 여론을 형성했던 바로 살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원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자기 당의 어떤 이익만을 추구했던, 또 자기 세력만을 가지고 중앙 요직을 차지하고자 했던 이조 전랑의 권한을 약화시킵니다. 특히 자신의 후임 청구권, 그리고 3사 관리를 선발할 수 있는 관행, 이걸 없애버렸는데, 하지만 실제로 폐지가 된 건 정조 때다. 또한 영조는요, 정조와 함께 세종대왕 이후에 대표적인 애민 정신을 가진 왕으로, 군주로서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보시면 신문고 제도를 다시 부활하죠. 예, 신문고라고 하는 것은 태종 때 처음 설치가 됐었죠. 이때만 해도 의금부에서 관장을 했었고요. 그러나 이 신문고를 두드릴 수 있는 조건이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그죠? 특히 부민고소법이라는 게 존재를 해서 자기 상급 관원이나 또는 백성들이 수령을 고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활용이 안 돼 있었죠. 그러다가 영조가 신문고 제도를 부활하면서 이것은 이제 병조에서 담당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격쟁과 상원, 실제로는 격쟁과 상원을 신문고보다 더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영조 임금은 궁 밖을 나와서 순행을 하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왕이 직접 백성들의 어떤 삶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성 밖을 나왔을 때 억울함이 있는 백성들이 뭐 징을 두드린다거나 또는 글을 지어서 영조에게, 왕에게 직접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런 걸 격쟁 또는 상언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영조의 개혁 정치. 자, 이것도 이제 왕권 강화 관련이 있죠. 바로 병권을 병조에 규숙시켰다. 그럼 그동안에는 누가 갖고 있었습니까? 바로 조선 후기의 중앙군인 오군영은 바로 집권당이 행사를 했었죠. 그래서 서인들이 주로 장악하고 있었고요, 오군영은. 그리고 남인들이 숙종 초반에는 장악을 한 적이 있었죠. 따라서 병권을 병조에 규속시킴으로써 병조의 통솔권을 갖고 있는 왕이, 국왕이 직접 병권을 장악하고자 했던 그런 목적을 갖고 바로 병권을 병조에 규속시켰고요. 두 번째, 수성윤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성, 말 그대로 성을 지키는 것이죠. 윤음은 왕의 명이고요. 자, 서울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오군영에 편입이 돼서 급료를 받고 수도 서울을 지킬 수 있는 병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명이 바로 수성윤음입니다. 따라서 조선 후기 영조 때 이 수도의 방어지는 좀 많이 강화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다음 청계천 준설. 조선 후기에 먹고 살긴 지방 백성들이 아무래도 큰 도시로 오면은 어떻게든 살 수 있겠지라는 희망을 가지고 이 서울 인근의 빈민들이 수도인 한양으로 계속 몰려듭니다. 특히 이들은 청계천 주변에 많이 살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 쓰는 물, 하수관이 좀 많아질 것이고요. 하수도 물이 많아질 거고, 또 더 큰 문제는 이 남산, 서울 남산을 많이 벌목하게 되죠. 땔감을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비만 오면 산에 나무도 없고 또 인구가 많이 거주하다 보니까 청계천이 자주 범람하게 돼요. 그래서 영조는 청계천 준설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영조는 백성들을 강제적으로 부역동원을 하지 않고 임금을 줬다는 거죠. 한마디로 국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임노동자를 고용해서 청계천을 준설했다라는 측면도 애민정신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영조 임금하면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바로 균역법이죠. 균역법은 뒤에 또 나오니까 이제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균역법, 말 그대로 역을 균등히 한다는 거죠. 그동안 양인 중에서도 농민들에게만 지나치게 부담이 집중돼 있었죠. 양반들은 사실상 면제였고요. 그래서 그 부담을 양반들에게도 일부 지우는 거죠. 그리고 농민들의 부담은 줄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에 2피를 내던 군포를 1년에 1피를 내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족한, 줄어든 부분을 이제 결작이라고 그래서 양반 지주들에게 1결당 2두씩 걷는 것이고요. 그래서 양반들의 불만이 커지니까 영조 같은 경우는 왕실의 재정이었던 바닷가에서 걷는 어장세, 염세, 선박세를 국가 재정에 귀속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왕도 일부 부담,
양반도 부담시킴으로써 실제로 양인 농민들의 부담을 반으로 절감시킨, 그래서 이걸 균역법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노비종모법이 있는데, 노비종모법 이건 고려시 때부터 있어 왔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영조 때는 노비종모법을 법제화시키고요. 일천즉천법이 사라집니다.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부모 중에 한쪽만 천민이 돼도 그 자식은 천민이 되는데, 그것은 사라졌는데 엄마의 신분을 따라간다, 어머니의 신분을 따라간다는 건 노비인 남자가 양인인 여자와 결혼을 함으로써 실제로 그 자식을 양인으로 만들 수 있는 방식이겠죠. 따라서 노비종모법은 양인의 수를 늘리고자 하는 하나의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또 형벌을 개량함으로써 지나친 형벌을 좀 완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뭐 압슬형과 같은 좀 잔혹한 어떤 형벌들, 사람을 으깬다거나 자자행해서 인두로 지진다거나 이러한 형벌을 하지 못하도록 했고요. 또 사형수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 삼심제를 실시하도록 했는데, 사실 이 사형수에 대한 삼심제는 이미 금부삼복법이라고 해서 조선 세종 때부터 실시가 돼 왔었죠. 자, 그다음 노비공감법은 특히 이제 공노비들 중에 입영노비가 있고 외거노비가 있는데, 이런 외거노비들이 국가에 부담해야 되는 바로 공역 부담을 좀 줄여주도록 하는 것, 이게 노비공감법이고요. 그다음에 기록관은 60세 이상의 대상으로 문무과를 실시한다. 그러니까 노인들을 대상으로 과거를 볼 수 있게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영조의 어머니였던 인원 이제 대비가 있죠, 대비. 이 대비가, 영조의 어머니인 대비가 칠순잔치, 70세를 기념하는 생일잔치를 할 때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장수한 어떤 퇴직 관료들 또는 60세 이상의 어떤 선비 계층들에게 문무과를 볼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시행했던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건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자, 그리고 주로 이제 시험 문제 유형을 보면 영조와 정조는 둘 다 탕평 정치를 추구했는데, 이 두 군주의 업적을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자료를 주고 이러한 시기에 행해졌던 어떤 업적, 왕의 재위기간에 있었던 일이 아닌 것 해서 영조의 업적에 정조의 업적을 끼워 넣는다거나 정조의 업적에 영조의 업적을 끼워 넣어서 이걸 분리시키는 이러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여기 나오는 서적들이 활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요. 중요한 것만 몇 개 말씀드리면, 첫째, 동국문헌비고를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것은 한국학 백과사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학이 발달했던 조선 후기에 사회 각 분야에서 우리가 축적하고 습득한 다양한 정보와 지식들을 하나로 모아 만든 한국학 백과사전 중에 하나가 동국문헌비고. 자, 그리고 속대전이 있는데요. 조선의 4대 법전이 경국대전, 속대전, 대전통편, 대전회통입니다. 따라서 이 속대전은 영조 때 제도의 개혁을 단행한 이후 경국대전의 내용을 일부 수정 보완해서 만든 법전이 속대전입니다. 자, 그리고 무언록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이 무언록은 법의학서입니다. 검시와 관련된, 말 그대로 원한이 없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만약에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지금처럼 어떤 과학적인 어떤 수사가 좀 당시에는 불가능했겠죠. 그래서 그 사인을 밝히는 어떤 사체가 갖고 있는 어떤 특징들을 기록해 놓음으로써 독살된 사람 또는 칼에 찔려 죽은 사람, 목에 졸려 죽은 사람, 이 사람들의 특징들을 자세히 기록해 놓고 그 사인을 분석하도록 하는 조선시대의 어떤 법의학서, 이게 이제 무언록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지도는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조를 볼까요? 원래 영조의 아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사도세자가 있었어요. 그죠? 사도세자. 근데 이 사도세자가 약간 정신질환을 앓으면서 좀 기행을 일삼았고 또 많은 무고한 어떤 사람들을 많이 죽였죠. 물론 그 과정에서 인간적으로 물론 세도사자를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부분도 있지만 어떤 역사적 기록에 의한다면
사도세자는 왕위를 계승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심각한 어떤 정치 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행 때문에 결국 영조는 사도세자를 죽일 수밖에 없었고요. 사도세자의 아들이었던 정조, 그러니까 영조의 손자가 왕위를 계승하게 되죠. 이때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몬 세력은 바로 영조를 왕으로 옹립했던 바로 노론 세력들입니다. 실제로 영조 시기에는 탕평 정치가 추구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론들이 가장 강력한 정치 세력이었죠. 따라서 정조는 모든 개혁의 초점이 바로 노론 세력을 약화시킴으로써 왕권과 그리고 합리적인 중앙 정치 제도의 개혁이 가능하다 이렇게 본 것이죠. 자, 여기 보시면 노론은 사도세자 사건을 계기로 시파와 벽파로 나뉩니다. 시파가 사도세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연민을 가지고 있는, 좀 지나치지 않았느냐, 영조의 어떤 사도세자를 죽인 사건은 너무 지나쳤다라고 보는 세력이고요. 벽파가 바로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몬 대표적인 어떤 세력들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사도세자의 아들이었던 정조는 시파를 등용할 수밖에 없었겠죠. 시파와 그리고 남인 그리고 일부 소론 세력들을 중용하고 그다음에 노론들과 아마 맞선 것이 정조의 어떤 목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조는 일단 줄론 탕평을 정조의 탕평의 어떤 성격이라 규정할 수가 있겠죠. 아까 영조는 완론 탕평이었습니다. 그죠? 온건파들을 탕평파로 모아서 하는 정치였죠. 하지만 정조는 충과 역, 옳고 그름, 의리를 분명히 하는, 그래서 각 당파들의 주장의 옳고 그름을 철저하게 따져서 옳은 부분만 취하겠다라는 줄론탕평을 추구하게 됩니다. 또 정조의 어떤 군주론과 애민정신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게 바로 만천명월 주인옹이라는 호죠. 시호입니다. 바로 정조가 스스로 자기 스스로 만든 자신을 상징하는 호인데요. 창덕궁에 가면은 그 현판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뜻은 만천명월, 그러니까 세상 모든 물에 비춰 있는 달이죠. 달, 밝은 달. 그 밝은 달의 주인 노인이다, 주인 늙은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해석을 하면 결국 달은, 세상에 떠 있는 달은 하나지만 이 달이 투영되어 있는 달 그림자는 모든 물에 떠 있겠죠. 따라서 정조라는 자신, 왕은 한 명이지만 자신의 어떤 선정, 자신의 어떤 정치가 만 백성들에게 골고루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만천명월 주인옹이라고 했지만, 자, 이것은 정조의 신하들과 어떤 구분지음으로써 왕권 강화를 상징하는 바로 초월적 군주를 자처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또 영조 때 시행했던 상언과 격쟁을 지속적으로 허용을 했고요. 자, 그리고 여기 초계문신이란 말이 있네요. 자, 예를 들어서 정조는 그 창덕궁 후원 쪽에 규장각을 짓고요. 규장각은 겉으로는 학술 연구 단체이자 왕립 도서관입니다. 그러니까 왕실 도서관이면서 이 검소관들이 서적을 연구하고 학술을 탐구하는 곳인데, 그곳에서 30대 전후의 젊은 관료들을 정조 임금이 직접 교육을 하고, 또 교육한 관리들을 상대로 시험을 봐서 통과된 자에게는 또 고위관직으로 등용을 시켜주는 그런 제도가 초계문신제라고 하고요. 그 관리들을 초계문신이라고 합니다. 자, 이들을 지방에 파견해서 암행하사 제도, 그 탐관오리나 지방관의 어떤 비리, 그리고 지방 행정의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한 것이죠. 또 영조와 마찬가지로 군사일체론을 주장하면서 스스로 학자적 군주를 자처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홍제전서입니다. 정조는 세자 시절부터 어떤 정사에 관한 기록을 남겼죠. 그걸 일성록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개인 문집을 만들었는데 그 양이 어마어마하게 방대합니다. 그래서 정조의 문집들, 그 많은 문집들을 홍제전서라고 하는데 그만큼 학자적으로 대단히 소양이 깊었다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정조 시기가 문화가 갑자기 또 조선의 문화가 15세기에 발전했다가 사림들이 집권한 이후 쇠퇴했다가 다시 정조연간의 문화가 급속도로 성장하다 보니까 이 시기를 조선의 르네상스 시기, 그러니까 문화가 다시 부활하는 시기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시흥, 환어, 행렬도라는 게 있죠. 자, 이것은 정조가 수원에 화성을 축조했고요. 그리고 화성에 자기 아버지 사도세자의 릉을 이장을 해서 혈융원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래서 한양 도성에서 이 화성까지 여러 차례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정조가 행차를 한 적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돌아오는 과정, 화성에 갔다 돌아오는 과정에서 지금 시흥 지역에서 그린 그림이 시흥환어 행렬대고요. 이렇게 정조 시기에는 을묘년에 이 화성에 갔다 온 것을 남긴 의궤가 있어요. 그게 원행을묘 정리의궤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새로 만든 활자가 바로 정리자입니다. 그거는 이따 문화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정조의 정치개혁 과정에서는 당연히 노론보다는 소론과 남인을 중용했다. 이거는 뭐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의 문신제도를 시행해서 자신의 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측근 세력들을 키워내려고 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장용영을 설치해서 왕의 친위 부대를 만들게 되죠. 왜냐? 지금 노론들은 정조가 싸워야 할 이 노론들은 정치적으로는 비변사를 장악하고 있고요. 비변사를. 군사적으로는 오군영을 장악하고 있죠. 따라서 이 노론과 싸우기 위해서 정조는 자신의 개혁 세력인 바로 규장각을 통해서 양성한 초계 문신들이 필요했던 것이고 또 이 오군영과 맞설기 위해서 장용영이라는 왕의 친위군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장용영을 육성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들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수도 천도 계획까지 세우게 되죠. 그러니까 한양을 제1수도로 하면 제2수도로서 이제 수원 화성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노론들과 대립하게 됐고 정조가 갑자기 이제 사망하게 되면서 이제 세도 정치가 시작되는 거죠. 자, 규장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왕실 도서관이지만 이것은 학술과 정책을 연구하는 곳이고요. 이곳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검서관들이라고 하는데 특히 이 검서관들 중에 일부가 바로 박제가, 유득공, 이덕무와 같은 서울 출신들이 존재했습니다. 또 유명한 정약용이 있고요. 특히 정약용 같은 경우는 정조가 안전하게 이 한강을 빨리 건널 수 있도록 배다리, 주교라고 하죠. 배다리를 만들기도 했고 또 수원 화성을 축조하는 과정에서 거중기를 만들어서 효율성을 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규장각은 창덕궁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규장각과 외규장각이 있는데 특히 강화도의 외규장각은 훗날 병인 양요 때 프랑스 군에게 약탈당해서 수많은 2만여 권에 달하는 장서들이 프랑스에 넘어가게 되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또 여기서 이제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이 바로 제야 살인들이 주관하던 9년달 향약을 수령이 주관하게 했다. 향약은 지방 살인들의 권력 기반 중에 하나였죠. 그리고 향약의 책임자를 도약정 또는 부약정이라고 했고 또 이들이 향청을 통해서 이 지방관이 수령을 약화시켰고요. 그리고 이 향약을 통해서 농촌을 장악했었는데 정조는 당연히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앙집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제야 세력들을 약화시킬 필요가 있었겠죠. 그래서 영조 같은 경우는 살림의 존재를 부정을 했었는데 정조는 바로 이 향약을 사림이 아닌 수령이 직접 주관하게 함으로써 중앙집권을 강화하고 지방 세력들을 약화시키고자 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 화성을 축조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묘를
혈융원이라는 이름을 옮기게 되고요. 또 이곳을 제2의 수도로 만들 계획까지 세웠다. 그러나 결국 실패했다는 것이죠. 지금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고요. 자, 그다음 내정개혁을 보시면 신해통공 너무나 유명하죠. 자, 인조 때 한양의 시전 상인들에게 불법 시장인 난전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 바로 금난전권을 시전 상인들에게 부여한 적이 있죠. 자, 그런데 이 시전 상인들이 금난전권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어떤 물건을 소유한 사람한테 강제로 물건을 팔으라고 요구를 하게 되고, 팔지 않으면 난전으로 몰아서 이 사람을 관청에 끌고 와서 처벌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값비싼 어떤 물건을 소유한 사람들은 이 시전 상인들의 횡포에 의해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폐단 때문에 결국 시전 상인들의 독점 판매권, 달리 말하면 금난 정권을 폐지한 것을 신해년에 상공업을 허했다, 통했다 해서 신해통공이라고 부릅니다. 다만 조심할 점은 유기전, 육주비전이라고 하죠. 유기전의 금난정권은 갑오개혁 때 가서야 폐지가 됩니다. 예, 유기전의 금난정권은 갑오개혁 때 폐지가 되고, 나머지 시전상인은 정조 때. 또 이 장인, 이 수공업자, 기술자죠. 조선 전기는 이 장인들을 관청에 소속시켜서 공장이라 부르고, 이 공장들의 명단인 공장 안에 등재를 시켰죠. 그래서 공장 안에 등록된 이 장인들은 국가가 지정한 수량만큼의 물건을 의무적으로 생산해서 바치고 구격을 면제받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이 장인들이 이제 기피하게 돼요. 조선은 기피하게 되고, 그래서 정조는 장인 등록제, 달리 말하면 공장안을 폐지하게 됩니다. 공장안을 폐지함으로써 수공업의 활성화를 가져오게 되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조선 후기에 발달했던 상공업의 발전과 화폐경제의 발달을 반영한 정조의 현실성 있는 개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또한 서울과 노비에 대한 차별을 완화했는데, 예를 들어 노비 추세법을 폐지했다. 영조 임금의 경우에는 아까 노비 종무법을 폐지함으로써 양인의 수를 증가시켰고요. 그리고 노비들이 부담해야 되는 것을 반으로 줄여주는 노비공감법을 시행했다면, 정조는 도망간 노비를 쫓는 노비추세법을 금지했다. 한마디로 개인적으로는 노비를 쫓을 수 있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청에서 도망간 노비를 잡아다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것을 폐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비와 관련된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면, 순조 때 공노비가 해방됐어요. 그죠? 순조 때 공노비가 해방됐고요. 그 다음 고종 때 이 노비 세습제, 노비 세습제가 폐지가 됐고요. 그 완전히 제도적으로 노비제가 없어진 것은 바로 갑오개혁 때죠. 순차적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재헌절목은 뭐냐면, 재헌이라는 것은 보와 저수지 같은 수리시설들이에요.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는 이항법이 이제 확산되면서 각 농촌마다 보와 저수지와 같은 이 재헌, 저수지들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을 권력 있는 자가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한 개인이 수리시설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 그게 바로 재헌절목입니다. 이것도 조선 후기의 어떤 농업의 발전을 반영하는 제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다음 문체반정. 자, 문체반정은 박지원을 가지고 일단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박지원은 청나라의 사신으로 갔다 오면서 열하일기라는 아주 유명한 견문록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박지원의 저서들을 보면 조선 시대에 과거부터 쓰여왔던 문체가 아니라 청나라에서 유행하는 어떤 새로운 구어체 문체를 많이 써요. 그래서 정조 입장에선 이게 좀 천박하다. 그래서 이러한 천박한 문체를 쓰지 말고 고문체를 써야 된다
환원시키는 거죠. 순정 고문이라는 원래 문체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정조의 어떤 영의 문체 반정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조 임금도 여러 가지 문체가 여기서 말하는 순정 고문체가 아닌 고문이 아닌 구어체로 쓴 정조 임금의 글들도 꽤 많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개혁적인 군주였던 정조가 천박한 문체를 쓰지 마라, 새로운 문체를 쓰지 마라고 하는 실질적 이유가 따로 있겠죠. 그 목적은 바로 당시 노론, 집권 세력인 이 노론들의 일부가 바로 사신으로서 외국 경험이 풍부하고 외국 경험이 풍부한 자들이 주로 이러한 새로운 문체를 쓰다 보니까 노론 세력들을 견제할 목적으로 사실은 문체 반정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자, 이제 정조 시기에 있었던 편찬 사업을 보시면 요거 하나만 일단 기억하세요. 정리자. 예, 정리자. 이 정리자, 뭐 항구자, 생생자 이게 금속 활자를 찍어내기 위한 새로운 활자들인 거죠. 근데 이 정리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화성에 행차하고 오는 과정을 의궤로 남긴 을묘, 정리, 의궤라는 게 있는데 원행, 을묘, 정리, 의궤를 찍어내기 위해서 만든 활자이기 때문에 좀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아까 영조 임금의 어떤 편찬 사업을 봤듯이 여기 보시면 대전 통편, 예, 아까 영조는 속대전이었죠. 예, 정조 연간에 있었던 제도의 개혁을 단행하고 경국대전을 일부 수정한 것이 대전 통편. 자, 그 다음에 무예 도보 통지는요, 병사들이 이 보군들이 창과 활을 다루는 그 기술을 동작 하나하나를 그림으로 설명한 어떤 교본서죠. 예, 무예 교본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예, 존주휘편. 이 존주휘편이라는 것은 중화 사상과 어떤 자주적인 어떤 사상이 결합된 것인데 뭐냐면 여진족, 그러니까 후금과 청나라를 얘기하죠. 후금과 청나라가 조선이 교섭을 했던 사례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예. 후금과 청나라와 교섭을 했던 조선의 그 사례들. 그 과정에서 어떠한 인물들이 어떻게 교섭을 벌였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특히 자주적인 어떤 후금과 청에 대해서 사대적인 입장이 아닌 좀 자주적인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 인물들의 행적을 따로 정리한 것이 존주휘편입니다. 그리고 일성록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조가 세손일 때부터 정사를 기록에 남긴 것이죠. 자, 이것이 현재 세계 문화 기록유산에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탕평책의 한계인데요. 탕평책의 문제점은 이겁니다. 붕당 정치를 막음으로써 왕권을 강화하겠다. 강화된 왕권으로서 붕당 간의 어떤 균형을 이루겠다. 자, 이것이 바로 탕평책의 목적이죠. 그런데 문제는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억지로 왕권으로 누르고 있는 형세인 거죠. 붕당 간의 싸움을. 그러나 왕권이 약해진다면 이 붕당 정치는 또 살아날 수밖에 없겠죠. 한마디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그러니까 관리의 임용제도가 갖고 있는 어떤 폐단, 모순, 한계점을 해결하지는 않고 어떤 왕권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그 붕당 정치를 억누르는 형세이다 보니까 정조가 49살에 일찍 죽고 나면 11살짜리 순조가 왕이 되는 순간 다시 문제는 불거질 수밖에 없죠. 물론 그것이 세도 정치라고 하는 가장 파행적인 정치 형태로 나타나긴 하지만요. 자, 이것이 실패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탕평 정치를 한번 정리해 놓은 거니까 보시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도 정치입니다. 세도 정치. 자, 세도 정치는 정조가 갑자기 사망하면서 순조 그리고 헌종, 철종까지 이어지는 19세기 바로 한 60년 동안 전개됐던
왕의 외척 가문에 의한 한 가문에 의한 독점적인 정치 체제를 우리가 이제 세도 정치라고 합니다. 물론 세도 정치를 가장 먼저 시행한 것은 사실 정조 때예요. 정조 때 홍구경이라는 자가 있어요. 홍구경. 정조는 즉위 초반에 국정에 관여하지 않고 이 홍구경을 중용함으로써 이 홍구경으로 하여금 국정 전반을 담당하도록 한 적이 있죠. 물론 홍구경은 그 뒤에 제거됐지만 어쨌든 이 홍구경이 세도 정치의 개념을 정리할 때 왕의 신임을 얻는 신하 또는 한 가문이 정권을 전담하는 제도를 세도 정치라고 한다면 바로 홍구경이 시초다. 하지만 본격적인 세도 정치는 순조, 헌종, 철종 때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배경을 먼저 보면 세도 정치의 출현 배경입니다. 일단 조선 후기 사회는 사회가 급변하는 시기였죠. 사회 변동이 매우 빠른 시기입니다. 특히 경제,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매우 빠르게 변화하는 시기였고요. 이 과정에서 계층 간의 갈등이 매우 심했죠. 특히 전호, 소작농들이었던 농민들의 경우 양반 지주들을 상대로 항조와 거세, 세금을 거부하고 이런 조를 거부하는 이런 운동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최종적으로는 밀란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죠. 자, 이것은 뒤에 가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전개 과정을 볼까요? 자, 세종치의 시작은 정종 때 홍구경이다 말씀드렸지만 본격적인 것은 순조, 헌종, 철종 때인데 순조 때는 안동 김씨, 헌종 때는 풍양조 씨가 아주 잠깐이요. 그리고 철종 때는 다시 안동 김씨가 권력을 잡았는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것은 안동 김씨는 벽파가 아니라 시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걸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그 천주교 박해를 논할 때 안동 김씨 세력이 권력을 잡았을 시기는 오히려 천주교가 확산되는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천주교에 대해서 박해를 가하는 세력은 벽파들이죠. 따라서 벽파들이 권력을 잡았던 일시적인 시기, 예를 들면 순조 초반, 그리고 헌종 때 조만영 집안이 풍양조 씨가 권력을 잡았을 때 조만영도 시파인데 벽파들과 손을 잡으면서 이제 박해가 또 시작이 되죠. 어쨌든 안동 김씨가 권력을 잡았을 때는 천주교가 좀 확산되는 시기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러한 세도정치 시기는 이제 이 비변사와 오군영의 핵심이었던 훈련도감, 이것을 한 가문이 독점을 합니다. 한 가문이. 따라서 한 가문이 독점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행정기관과 어떤 정치가 문란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매관매직이 나타나고 탐관오리가 나타나고 그들에 의해서 삼정이 문란해지는 겁니다. 자, 보시면 자, 순조가 너무 어린 나이에 왕이 되다 보니까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하게 되죠. 이 정순왕후는요, 순조의 증조할머니입니다. 순조의 아버지가 정조고 정조에게는 할머니 뻘이 되는 사는 영조의 바로 비죠. 바로 이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하게 됐고 이 과정에서 신유박해가 단행됩니다. 왜냐? 정조 때 대부분의 천주교 신자는 주로 남인 계열들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정약용 가문처럼. 그래서 남인 계열들을 축출할 목적으로 천주교를 박해한 것이 바로 신주박해입니다. 신유박해. 그래서 정약용이 저 강진으로 유배된다거나 그 정약전이라는 그 형 같은 경우는 저희 흑산도로 또 유배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신유박해로 정조가 규장을 통해 양성한 인물들을 대거 축출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당연히 정조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설치했던 왕의 친위군인 장용영을 혁파할 것이고요. 그리고 대신 훈련도감을 다시 정상화시킴으로써 이것을 장악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정순왕후가 죽고 벽파 세력이 약화되자 이제 순조의 장인인 김조순이 바로 안동 김씨가 권력을 잡습니다. 자, 헌종은 이제 효명세자가 원래 왕위를 계승해야 되는데
이 효명사자가 일찍 죽으면서 그 아들인 헌종이 왕이 됩니다. 자, 이렇게 순조는 11살, 헌종은 8살 이렇게 어린 왕들이 즉위를 하니까 당연히 왕후나 대비들이 대신 수렴 청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자가 정치라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바로 왕의 어머니, 그 어머니의 아버지나 오빠인 외삼촌과 외할아버지, 그러니까 외척 가문들이 득세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바로 조만영이 권력을 잡게 되고 풍양조씨 가문이 헌종 때는 권력을 잡게 됩니다. 물론 조만영이 잡으면 다시 안동김씨로 가게 되죠. 자, 철종 때도 마찬가지예요. 헌종은 아들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강화도에서 농사짓던 몰락한 왕족 바로 철종이 왕을 하게 되고요. 자, 뭐 일설하면 뭐 철종은 글도 읽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 뭐 이런데 뭐 그렇겠죠. 안동김 씨가 주로 고르고 골라서 왕족 중에 고르고 골라서 왕으로 앉힌 사람은 똑똑한 사람보다는 자신들이 쉽게 뒤에서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겠죠. 자, 그래서 권력 구조를 보시면 북랑의 변질 과정부터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부터 실제로 조선 후기 세도 정치까지 최고의 권력 기관인 당연히 비변사를 독점했겠죠. 비변사를 독점하면서 정이품 이상만이 주로 관료로서 기능을 하게 되고 나머지 의정부, 육조, 삼사는 있지만 그 기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자, 세도 정치의 패단은 뭐 간단합니다. 자, 외척 가문이 권력을 독점했다. 그러면 출세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 가문을 문지방에 달도록 아마 들었겠죠.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과거제 있잖아요. 원래 과거는 3년마다 한번 보는 건데 매년 보는 경우도 있고요. 과거 합격자 수가 원래 문과의 경우 33명인데 조선 후기에는 그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더 많은 합격생이 등장합니다. 왜냐? 바로 과거 합격생이나 현직 관직을 사고 파는 거죠. 바로 매관, 매직이 성행하게 됐다. 자, 이러한 매관, 매직을 통해서 돈을 주고 관직을 산 사람. 돈을 주고 관직을 샀으니까 자신의 임기 동안 그 원금 이상을 회수하려고 하겠죠. 그런 관리를 우리가 탐관오리라고 부르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탐관오리들은 당연히 수탈의 대상이 농민이겠죠. 그래서 법정 세금보다 법적으로 정해진 세금보다 그 이상을 걷어들일 거예요. 그게 바로 삼정의 문란을 가져왔겠죠. 전정, 군종, 환국의 문란을 바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란에 삼정의 문란에 저항해서 농민들이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망하거나 도적대가 되거나 화전민이 되는 방식이라면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방식이 바로 봉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정치기강이 문란해지고 매관매직이 성행하면서 탐관오리들이 양산됐고 탐관오리들이 백성을 수탈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세도 정치계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조적인 문제죠. 자, 그래서 세도 정치의 영향을 보시면 이런 세도 가문과 결탁해 있던 이런 권력자들이 상품화폐 경제의 성장을 오히려 둔화시킨다. 그러니까 한참 조선은 농업기술이 발달했고 상공업이 발달하는 과정인데 이 상인들을 지나치게 수탈하니까 결국 상업자본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을 정치가 방해를 했다. 역사 발전에 퇴행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정치가 사회 경제 사상의 발전을 막음으로써 역사의 발전이 퇴행됐다. 그래서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이제 밀란이 발생합니다. 그 밀란은 홍경래의 난과 그 다음에 진주 밀란을 계기로 발생한 임술 밀란이 있는데,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그 뒤쪽에 다시 한번 농민봉기를 또 나옵니다. 그때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조선 후기의 대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선 전기의 대관계가 보통 명나라와 그 다음에 명나라에 관련된 사대 외교, 그리고
여진 일본과 관련된 바로 교린 외교가 회유와 강경책으로 나눠서 우리가 정리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청나라에게 행했던 북벌과 그리고 북학운동 그리고 그 이후에 주는 나선정벌까지 한번 다 함께 대외관계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